하루 평균 10만 번 박동하는 심장. 하지만 심장 근육에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면 우리 심장은 그대로 박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돌연사의 80%가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이 돌연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중년 남성들에게 발병률이 높은데 계단을 오르거나 심한 운동을 할 때 가슴이 뻐근하고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면 협심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평소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협심증을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 평소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TV닥터에서는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협심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참 자전거 타기에도 좋은 계절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운동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통증 느끼는 분들이 실제로 많으시죠? 그렇죠. 지금 계절이 환절기이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네. 낮에는 덥다가 밤이 되면 추워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환절기 때 운동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심장 질환도 빈도가 증가하고 그리고 또 운동을 하지 않다가 네.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날씨가 시원하다고 해서 근육통도 심하게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심장 질환과 많이 이제 혼동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네. 그래서 중년 이상의 환자분들이 일반인들이 이렇게 운동을 이번엔 꼭 해야지 계획을 잡고 시작하시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한 번 정도는 내과에 가셔가지고 네. 검사를 하고 운동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심장 이상 중에 대표적인 게 또 협심증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협심증이라는 게 이제 심장 혈관에 오는 이상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상이 오는 건가요? 협심증이라는 병이 상당히 어려운 병은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가 모든 장기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동맥과 정맥 같은 이렇게 혈관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동맥이 이렇게 좁아지는 게 이제 동맥경화증이라는 병인데 그 동맥이 심장에 있는 동맥이 이렇게 네. 좁아지는 경우를 협심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시면 왼쪽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병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경과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혈관이 이렇게 깨끗하다가 벽 쪽으로 이렇게 찌꺼기가 차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는 거죠. 뭔가 많이 가라앉아 있나요? 네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질 성분입니다. 기름 성분들이 이렇게 네. 침착을 하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는 거죠. 네. 그거를 동맥경화라고 하고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혈관의 단면적입니다. 3시 방향에서 9시 방향까지 이렇게 노란 부분이 소위 말하는 그런 지질 성분이 침착된 부분이고 이게 침착이 되면서 이 위를 막고 있는 섬유성 막이 있습니다. 이 막이 병이 진행되면 점점 얇아지는 거죠. 네. 밑에 있는 노란 부분은 증가되게 되고 위에 막은 얇아지면서 나중에는 혈관 내부가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막이 터지는 거예요. 예, 막이 터지게 되면 혈관 안에 흐르고 있던 혈소판이 거기에 부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갑자기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좁아지게 되다가 나중에 막히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걸 좀 헷갈려 할 수가 있는데 협심증이 심해지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협심증이라는 거는 그 병명 자체에도 보면 협자가 좁을 협자입니다. 네. 막히는 게 아니고 심장의 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의미고 경색이란 말은 혈관이 막힌다는 의미죠. 네. 심장의 동맥이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 뇌의 동맥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심장으로 가는 커다란 동맥, 그 관상동맥이 막히는 원인, 아까 그 뭐가 많이 이렇게 찌꺼기가 쌓이는데 어떤 구체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네,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만성 질환들이 대부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고혈압, 네.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들, 그리고 비만이나 담배 피는 것, 그리고 운동이 양이 부족하거나 운동이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런 모든 상황이 다 좁아질 수가 있는 원인이죠. 특히 우리가 혈관이라는 어떤 파이프 내에 아주 맑은 수돗물이 흘러가는 거랑 네. 당뇨병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탕물이 끈적끈적하게 흐르고. 설탕물이 흘러가는 거. 예. 그다음에 고지혈증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파이프가 더 빨리 막히고 네. 좁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까지나 깨끗한 수도관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협심증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협심증을 호소합니까? 저희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 해에 50만 명 이상이 진료를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라면 네.
퍼센트지로 보면 1%에 가깝게 발생한다는 거죠. 예. 그게 100명에 1명 꼴인데 이거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성인만 떼서 본다면 그 빈도는 훨씬 높아질 겁니다. 네, 네. 어떤 그 뭐 추세가 있습니까? 네,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협심증 환자의 수가 연령이 증가되면서 그 빈도는 아주 급격하게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40대에서 50대에 아주 가파른 그렇죠.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30대, 20, 30대에서는 아주 완만하게 커브를 가다가 예. 40대 이상, 특히 50대가 되게 되면 그 빈도가 상당히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연령 중에서 50대 이상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환자 모두가 80%에서 90%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래프를 보면 50대의 그 남성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협심증으로 수술을 받으신 50대와 60대 환자 두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처음에 다른 병원에서 당뇨 판정을 받아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 상당히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8월 12일 전에 한 3번인가 4번인가 그 상태가 왔었어요. 왔었는데 이틀, 3일 전에 오고 이래 왔는데 자고 일어나고 괜찮고 또 어떨 때 좀 이래 좀 잠 목욕탕에 가갖고 샤워하고 이러면 또 괜찮고 이래서 아니 뭐 별거 아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몸이 좀 비대하니까 아무래도 뭐 진단받을 때 그래 뭐 혈압이 좀 묵다는데 그런 이야기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8월 12일 날인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니까 가슴 쪽이 뻐근한데 어깨 쪽이 막 통증이 와갖고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해갖고 119 제가 신고해요. 제가 응급실 제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그 건강 관리라든가 또 어떤 그 건강 검진에서 아무 이상도 없고 집에 선친이라든가 모친께서 그런 증세가 전혀 없었고 또 형제 가운데서도 그런 증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음식을 갖다 굉장히 싱겁게 먹습니다. 그래도 퇴직을 앞두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종합 검진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간혹 어떨 때 술을 먹으면 이 가슴하고 어깨 쪽에 약간의 그 통증을 갖다 느꼈습니다. 그래도 뭐 그 다음날 자고 나면 아무 막 이상이 없고 해서 또 그 피 검사라든가 각종 그 검사의 수치를 보면 정상인들보다도 수치가 월등히 좋고 해서 안심을 했죠. 그래서 한번 건강 검진을 한번 받아봤으면 싶어가지고 또 주위의 의사 선생님들이 한번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라길래 와서 그 우연히 검사를 했습니다. 그거 하고 나니까 그 결과 막 의사 선생님이 우리 가장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아주 그 상태가 안 좋은 상태다. 또 심지어 당뇨가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로 아주 그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네요. 아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건강 관리도 상당히 잘 해오셨는데도 협심증이 나타나셨어요. 네, 이분 두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병력을 들어보면 네. 가족력도 없고 흡연도 안 하시고 싱겁게 드시고. 네,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모든 게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환자분 병이 상당히 심했죠. 네. 유일하게 이제 위험 요소는 나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특수하게 검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진짜 이제 이 원인 인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그런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도 역시 정상 소견이 나왔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아마도 노화가 유별나게 관상동맥에 좀 빨리 온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실제로 젊은 분,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젊은 분들도 협심증 환자가 꽤 있거든요. 예. 그분들 대부분은 가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심장이 안 좋거나. 네. 그런데 흡연도 안 하고 가족력도 없이 실제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참 평소에 이 심장 건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가슴 통증이 일단 왔다고 하는데 뻐근하기도 하고 뭐 날카로운 통증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깨 통증도 느끼고 통증이 좀 다양하네요. 네, 그 협심증 환자분들의 한 80% 이상이 네. 통증으로 옵니다. 대부분은. 통증 양상을 보시면 네.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전형적인 통증은 이제 가슴이 답답하거나 쥐어 짜는 듯한 통증,
그리고 뭔가 가슴을 압박하는 누르는 듯한 통증, 목이 막히는 듯한 기분과 함께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 이런 증상들이 15초 이상 15분 이내에 통증이 사라지는 양상을 그러니까 보이고 잠깐 있습니다. 나타났다가 곧 없어지네요. 예. 예. 그리고 이 통증 자체가 운동을 하거나 네.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경우에 맥박수가 올라가거든요. 네. 맥박수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게 되면 다시 재발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잠시 쉬면 사라지는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증상 말고도 그 밖의 증상이라 해서 쉽게 말하면 비특이적인 증상이죠. 위장장애, 메스껍거나 맹치가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온다든가 아니면 호흡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어깨 쪽으로 방사되는 통증, 가슴이 깝깝하면서 뻗쳐나가는 통증이 오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어깨라면은 심장이 왼쪽이니까 왼쪽 어깨인가요? 네, 왼쪽 주로? 쪽으로.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된다면 한 번쯤은 가슴, 심장의 원인이 아닐까 의심은 해볼 필요는 있는 네. 거죠. 근데 이런 그 협심증의 증상도 처음에 80% 정도에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나머지 20%는요? 실제로 협심증 환자분 중에서 10%에서 20% 사이는 통증이 없습니다. 오, 네. 특히 이제 당뇨병을 가지고 계시거나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예. 통증이 없는 거죠. 근데 심장내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통증 자체가 경고 사인인데 이런 경고 사인이 없으니까 병원을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상당히 진행시켜 가지고 네. 병을 오게 되면 치료도 좀 어렵고 네. 대우도 별로 좋지가 않은 그런 차라리 경우가 통증 있죠. 있는 게 더 나은 경우가 건강한 게 제일 그렇겠네요. 좋겠지만 네. 통증이 있으면 병원을 네. 빨리 찾게 되니까 그래서 당뇨병이 있거나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건강할 때 심전도를 찍어 나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으실 내가 것 같습니다. 괜찮더라도 어쨌든 예방 차원에서라도 한번 찍어볼 필요는 그렇죠. 있다. 예. 한데 이렇게 쥐어짜는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무조건 다 협심증으로 의심해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비슷한 증상이 동반되는 그런 질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흉통, 가슴 통증을 야기시킬 수 있는 질환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 흉통, 쉽게 말하면 흉곽 안에 있는 모든 장기에서 다 통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대표적인 게 지금 하고 있는 심장혈관 질환, 협심증 같은 심장혈관의 질환이고 심장에도 판막 질환이 있거나 심근염같이 염증이 오게 되면 똑같은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젊은 분한테 아주 많은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식도 질환도 통증의 원인이 되고 흉곽 안에 아주 큰 동맥이 있습니다. 대동맥이 있는데 그 대동맥이 박리, 찢어지거나 늘어나는 대동맥류라는 그런 병이 생겨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흉곽 안에 폐도 있으니까 네. 폐와 늑막에 염증이나 종양이 생기더라도 통증이 올 수가 있고 젊은 분한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흉곽을 구성하는 바깥쪽이 있습니다. 뼈, 근육, 피부 같은 이런 곳에서 염증이 오거나 대표적인 게 대상포진이죠. 가슴이 예. 아프다가 네.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는 그런 피부 질환인데 바이러스성 질환인데 그렇죠. 그런 통증도 심장 통증과 상당히 좀 구분하기 네. 어려운 경우가 어쨌든 많습니다. 그 심장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질환들이 가슴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협심증인지 아닌지는 뭐 어차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텐데 어떤 검사가 이루어집니까? 네,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오시게 되면 네.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검사 그리고 특수 검사가 있는데 네. 기본적인 검사라는 것은 이제 외래에 앉아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병력입니다. 이 환자의 통증 양상이 네. 제가 앞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양상인가, 과연 심장 쪽에 가까운가, 아니면 심장 쪽 이외의 병이 많은가를 또 주로 먼저 언제 통증을 느끼냐?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도 자세하게 물어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게 심전도와 가슴 엑스레이 사진이죠. 그래서 큰 병이 이제 배 쪽하고 심장 쪽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심전도라는 것이 네. 사실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검사는 아니거든요. 심전도라는 게 저희 심장내과 의사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건강하신 분한테 설명하는 게 심전도 한 장 정도는 건강할 때 찍어서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언제 가슴이 아플지 모르니까 예. 흉통이 있을 때 그걸 네. 들고 병원을 오시게 되면 지금 심전도랑 이전 심전도를 비교하게 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죠. 아, 그렇군요. 아주 유용한 정보입니다. 예. 평소에 그 기본 검사, 심전도 정도는 한번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기본 검사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이제 정밀 검사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 병원을 찾으시면
우리가 운동 보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심장에 일정하게 부하를 줘가지고 무리를 주면서 심전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 부하를 시키기도 합니다. 운동했을 때 어떤 양상이 네. 나타나는지. 이 검사는 심장 초음파 검사인데요. 초음파라는 인체에 아주 무해한 그런 음파를 투과해가지고 심장의 근육이나 판막, 그다음에 기형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거죠. 네.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 편은 정상 심장 근육의 움직임이고 예. 오른쪽은 협심증이 아주 심한 분들 근육의 힘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뭔가 이렇게 좀 느리게 뛰는 네네. 건가요? 그리고 최신 CT를 보시게 되면 심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장기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CT를 찍게 되면 심장 혈관을 이렇게 재구성해서 혈관을 직접 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CT와는 다르게 맥박수를 떨어뜨려주는 특수한 약을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 시간이 조금 길죠. 아, 여기 좁아진 부분입니까? 네, 예. 아, 눈으로도 이거를 보이네요. 눈으로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 예. 최첨단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주 뭐 확연하게 지금 저희가 봐도 네네. 눈에 띕니다. 그 다음 검사가 이렇게 경피적으로 바늘을 찔러서 심장 안으로 관을 넣는 지금 검사인데 어디를 찌르신 거예요? 요골동맥이라는 동맥을 천자를 합니다. 아, 손목이에요? 예, 손목 네. 동맥 속으로 0.4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관을 철사를 넣고 그 철사를 따라서 이제 시스라는 것을 삽입하게 되는 거죠. 아, 지금 초록색 네네. 관이 시스입니까? 네. 네. 나중에 그 안에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다른 관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철사를 통해서 지금 시스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예. 지금 요골동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철사를 와이어를 빼내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내부가 비어 있는 시스만 남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길을 만든 뒤에 그 안으로 해서 0.9mm 정도 되는 조금 더 크고 180cm 되는 아주 긴 와이어를 카테터와 함께 심장을 이제 촬영하기 위한 카테터가 뒤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심장 입구까지 진입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거의 도달한 겁니까? 네네, 여기가 심장 입구니까 예. 그 뒤에 카테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 카테터가 관상동맥이라는 심장의 동맥 쪽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조영제를 혈관이 테스트를 해보게, 보여요. 예, 혈관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 혈관 상태를 보고자 하는 검사네요. 그죠. 혈관을 보는 검사고 네. 여러 가지 각도를 바꿔가면서 혈관에 병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래서 거죠. 뭔가 발견됐나요? 정상 왼쪽 화면은 정상 환자분이고 그다음에 오른쪽 환자분은 이제 협심증 환자분인데 아, 확실히 중간이 좁아졌어요. 예, 확실하게 좁아져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심혈관 조영술 검사를 통해서 협심증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럼 그 부분에 이제 협심증을 찾아내고 발견하게 되면 이제 바로 치료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협심증의 치료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술적 치료, 네. 세 번째는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라는 것은 이제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기본적인 거. 예를 들면 원인이 고혈압이다. 그러면 고혈압을 당연히 조절해야 될 것이고 네. 당뇨다. 당뇨를 당연히 조절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나중에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항혈소판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혈소판의 기능을 억제시켜 가지고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네, 그러니까 피를 좀 묽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네. 이제 고지혈증을 같이 치료해주는. 그다음에 혈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그 혈관을 이렇게 넓혀주는 이런 약물들을 기본적으로 치료를 하고 네. 시술적 치료하고 수술적 치료를 대부분 다 헷갈리는데 이제 시술적 치료는 내과에서 하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미세한 뭐 바늘이라든지 침 가지고 하는 게 시술이고 네. 수술은 외과에서 하는 외과. 거죠. 외과에서 개심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흉곽을 열어 가지고 아, 예. 뭔가를 갖다 붙이고 하는 그런 거를 수술적 치료를 하는데 네. 시술적 치료는 풍선 확장술이라든지 안에 스텐트를 넣는 그런 이제 치료를 말하는 거고 네. 이제 수술적 치료는 이제 인공 혈관을 갖다 붙이는 그런 치료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럼 치료는 크게 약물, 시술, 수술로 나뉜다. 네. 시술은 풍선과 스텐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시술 장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지금 조영술을 해서 좌전 하행지라는 관상동맥 중간부에 병변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좁아졌어요. 네. 요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네. 먼저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아주 가는 이렇게 와이어를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병변을 완전 지나게 해서 위치를 확보를 합니다. 네. 하고 나면 11시 방향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아주 작은 풍선입니다. 지금 점 두 개가 보이거든요. 네네, 그 까만 사이가 점? 풍선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다 압력을 가하게 되면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지면서 지금 부풀려진 건가요? 네네 병변이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예. 그 다음에는 11시 방향에서 똑같이 또 뭔가 막대 같은 게 들어있나요? 네 스텐트입니다. 아, 그 이게 풍선 위에 금속망을 입혀놓은 그 스텐트를 안쪽 풍선을 부풀리게 되면 네. 스텐트는 병변 쪽으로 이렇게 붙게 되죠. 예. 붙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안에 있던 풍선만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제거하고 나면 혈관 안에는 스텐트만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텐트 치료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와. 기술 좋네요. 그죠? 지금 이게 혈관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죠? 거잖아요. 예, 끝나고 나면 왼쪽과 오른쪽에 보시면 병변 부위가 확실히 넓어지는 확연히 게 예. 굵고 튼튼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혈관 안에 스텐트를 어쨌든 심어 놓는 네. 시술을 한 거죠, 지금. 네. 근데 어쨌든 금속망이 내 혈관 속, 그것도 심장 혈관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좀 불안하기도 할 것 같은데, 뭐 일상생활은 바로 가능한 건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예. 혈관 조영술을 아주 뭐 어렵고 힘든 시술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건 예전 이야기고 요즘에는 검사 시간만 보게 되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만에 검사는 끝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검사가 쉽냐라는 질문에는 사실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네. 검사로 끝나지 않고 시술을 스텐트 삽입술을 해야 된다. 아, 그러면 검사에 이어서 바로 시술에 그렇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을 이용해서 아, 이제 시술을 그 할 수가 자리에서. 있는데 예. 네. 그 시술을 하게 되면 사실 환자분에 따라서 당뇨가 심해서 병변이 너무 심하거나 다혈관 질환 여러 군데 병이 있거나 네. 혈관이 꼬불꼬불 해가지고 아주 힘든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시간은 한 30분에서 길게는 3시간, 4시간까지도 환자 한 분을 가지고 시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시술하고 나면 협심증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병원마다 시스템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의료원은 하루 동안은 심장내과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네. 그 스캔가를 본 뒤에 일반 병실로 올라옵니다. 올라오셔가지고 한 3일 정도 이후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네. 퇴원을 하시면 일상생활 바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 이 손목 쪽에 아주 작은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상처 부위. 상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욕탕에는 가면 안 되죠. 예. 간단한 샤워는 해도 됩니다. 네. 하고 물이 묻으면 닦아내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네. 네,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그 좁아진 혈관 안에 스텐트를 넣어서 이제 혈관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면 뭐 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 먹을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좀 안타깝게도 이 스텐트라는 거는 아까 잠시 화면을 보여드리겠지만 금속 그물망이라고 하셨잖아요. 화면을 보시면 아까 펴놓고 나온 그 금속망이 이런 판이 아닌 그물망입니다. 네.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군요. 네네. 쉽게 설명하면 동맥경화반이라는 그런 밀가루 반죽에다가 그물망을 꽉 누르게 되면 그 그물망 사이사이로 그 밀가루 반죽이 비집고 올라오게 돼 있죠. 네,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다시 좁아지기 때문에 네. 그 밀가루 반죽이 올라오지 못하게끔 억제하는 약들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특히 네. 우리가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이제 항혈소판 제제라는 게 있는데 항혈소판 제제라는 것은 최소한 1년 동안 반드시 복용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스텐트 시술을 하더라도 이렇게 약을 어차피 먹을 바에는 꼭 그 시술을 받아야 될까? 라는 물음표가 있네요. 네. 어떤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네. 어차피 약 먹을 거 약만 먹으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듯이 스텐트라는 거는 아무리 인체에 무해하다 하더라도 이물질이기 때문에 절대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능하면 안 넣는 게, 넣지 않는 게 분명히 좋지만 네. 아까 환자 케이스처럼 70%에서 75% 이상 아주 심한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스텐트를 넣어주는 게 어떤 사망률이라든지 기타 예후에 분명히 좋다라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는 넣어야 되겠죠. 네. 근데 그 약을 계속 복용하는 그 약 아까 설명해 주신 게 항응고제라고 하셨잖아요. 혈관을 좀 묽게 해주는. 그러다 보니 지혈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하나 빼는데도 발치하는데도 사실 일반 병원에서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발치를 한 환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위암 치료까지 받으신 환자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하고 8월 달에 하고 또 재발이 돼가지고 또 12월 달에 했어요. 세 번 했습니다. 1년에. 심장병은 아스피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스피린 때문에 지금 발치를 일반 병원에서 못하고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아시피린을 먹으니까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가라 해서. 그리고 나서 한 2달 지나고 나서 이제 명치 끝이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제가 심장내과를 가니까 심장내과 최재훈 과장께서 위 내시경을 해보자 하셔서 위 내시경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위암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때는 심장내과에서는 스텐트 시술을 하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2개월은 약을 중단할 수 없다라고 처음에는 말씀하셨는데 그 종양이 악성이고 진행성이기 때문에 2달 뒤에 어찌 될지 모른다고. 수술 전에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심장약을 계속 먹기 때문에 출혈 걱정 때문에 외과하고 일반 외과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일반 외과하고 심장내과 과장님께서 유기적으로 협조하시고 또 수술 중에 심장내과에서 밖에서 대기하시고 하셔서 수술 잘 끝났습니다. 지금은 건강한 상태입니다. 건강 회복하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역시 출혈을 가장 걱정하셨고 또 그런 약을 복용하는 상태에서 두 분 다 발치도 하셨고 수술도 받으셨네요. 네. 첫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혈관에 네. 재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스텐트가 2번 들어갔던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약을 끊었을 때 재발할 확률이 아주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같은 그런 항혈수판 제제를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2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아파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의뢰가 와서 스텐트 삽입술을 했는데 2, 3개월 후에 명치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시경을 해보니 이제 위암이 조금 진행이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된 거죠. 네. 참 그 판단하실 때도 고민되실 것 같아요. 이 환자를 끊을 것인가 계속 처방을 할 것인가 수술은 받아야 되는데 참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직접 집도하신 의사 두 분을 또 만나봤습니다. 심장 시술을 받고 얼마 안 된 경우에는 그 스텐트 안으로 다시 좁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피를 잘 안 굳게 하는 저희는 이제 혈소판 항응고제라고 하는데 그 약을 복용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약을 먹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수술이라고 하는 게 출혈을 감소하고 하는 수술인지라 출혈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죠. 실제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원래 치주 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구강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신 분들인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런 분들이 시술 후에 치료를 하려고 하면 치과 의사에게도 좀 걱정스러운 환자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내과 시술 전에 치과 검진을 받고 치과 치료를 받아두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치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든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는 외과 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신과 동시에 순환기내과가 있는 과에서는 그쪽과 협진을 통해서 수술 결정을 하시고 또 수술 후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협진을 통해서 환자의 합병증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여러 과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각 과마다 그 전문의들의 어떤 협진 체제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정말 언제 막힐지 모르는 협심증 환자가 아스피린을 끊는 것이 괜찮습니까? 걱정되는데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의사지만 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지만 가이드라인이라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는 규칙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외과 선생님들은 이제 수술을 할 때 출혈 양도 많아지고 지혈을 다 해야 되니까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 거고 네. 심장내과에서는 그 약을 끊게 되면 심장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그걸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 환자의 심장 상태가 만약에 중하다, 절대 끊을 수는 없다 하면 앞서 보신 것처럼 약을 먹으면서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텐트 런지가 아주 시간도 많이 지났고 괜찮다라고 판단한다면 약을 중단을 하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죠. 예. 꼭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스텐트 시술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환자분들은 절대 약은 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발치하셨던 분도 보니까 뭐 재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협심증도 시술은 받았으나 재발이 잘 되는 거예요? 네, 슬라이드를 잠시 보시면 예. 요 내용은 대한심장내과 학회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재협착, 재발이 오는 대부분의 기간은 스텐트 시술을 하건 어떤 시술을 하건 시술한 이후 6개월 내가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네. 위에서부터 풍선 확장술, 스텐트 삽입술, 약물 스텐트라는 거는 개발된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전에 풍선만 했을 때는 한 반 정도가 재발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스텐트 풍선 위에 스텐트를 이렇게 싸가지고 혈관을 막아주니까 약 10%에서 20% 정도 재발 빈도가 낮춰졌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건 뭐냐면 그 스텐트 바깥쪽에다가 특수한 약물을 발라가지고 다시 살이 차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스텐트가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에 약물 스텐트를 쓰는데 약물 스텐트를 쓰면서 10% 이하로 이렇게 재발률을 줄였습니다. 네. 하지만 3번 이상 동일한 혈관에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3% 정도 남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료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네요. 근데 재발되는 원인이 뭐예요, 선생님? 예, 대부분 재발하는 원인은 당뇨병과 같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이 원인이 되게 있습니다. 당뇨 스텐트를 아무리 넣어도 당뇨병이 남아있고 당뇨가 조절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스텐트 안으로 계속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설탕물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찌꺼기가 차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뇨가 조절이 안 되고 그다음에 고지혈증이 심하거나 이런 분들도 그 병 때문에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항혈소판 제제라는 그 약제에 대한 내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동양인들한테는 빈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약제에 내성이 있어도 약 효과가 없으니까 다시 살이 차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이 잘 듣다가 그렇죠. 이제 항생제 내성 생기듯이 그런 내성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타고난 내성이 있습니다. 아, 네. 우리나라 인구가 아주 많은데 그 중에 5% 정도 내지는 30%까지 보고하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약에 이제 내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약제를 바꿔야죠. 2차 약제로. 네. 그럼 협심증을 그냥 치료 안 하고 시술도 안 하고 방치하게 되면 진짜 막 돌연사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갑자기 사망하는 이런 돌연사의 원인이 심혈관계 질환하고 그리고 뇌혈관 질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 돌연사의 70% 이상, 80%까지 협심증과 같은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 그 몇 분 동안의 응급 조치가 정말 생명을 다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하죠? 실제 저희 병원에 얼마 전에 네. 119 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저희 병원에 진료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급성심근경색이 오면서 아주 치명적인 부정맥이 온 거죠. 네. 그 부정맥이 오면서 심장이 멎었는데 우리 119 대원분께서 소생술을 잘 하셔가지고 예.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응급 시술도 하고 환자분 생명을 살린 그런 경우가 있었죠. 정말 다행입니다. 바로 그 경우를 화면에 만나봤습니다. 신고는 계단 낙상으로 인한 부상 추정 환자로 신고가 접수되었고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환자는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그 환자는 계단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 환자분 친구분이 의식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의식을 확인하고 청색증이 발견돼가지고 심폐소생술과 전기 충격 처치 등으로 처치를 하여 심장은 회복됐고요. 흉부 압박은 저희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혈액 순환을 시켜주는 과정입니다. 흉부 압박을 해야지 저희 뇌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뇌는 4분 이상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뇌 세포가 괴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처치가 꼭 필요합니다. 4분 이내에 정말 결정이 되네요. 응급조치.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해야죠. 해야죠. 예, 왜냐하면 네. 4분이라는 시간 자체가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네. 우리가 전화를 하고 119 대원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셔서 소생술을 하기 전까지 저희가 일반인들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네. 자, 우리도 꼭 알아야 하는 심폐소생술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쪽 젖꼭지 사이에 있는 흉골 부분을 손바닥을 올려서 팔을 쭉 편 상태에서 압박을 가합니다. 횟수는 분당 100회 정도의 속도로 압박을 가하고 네. 그 틈틈이 이제 인공호흡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네. 숨을 불어 넣어주고 또 누르고. 네.
근데 최근에는 압박泵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죠. 이 기계는 AED기라 해서 공공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원을 켜시고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아, 패드 예. 부착하라는 멘트가 나왔어요. 네, 멘트가 나오면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커넥터를 정렬등 옆에 꽂으세요. 그 위치에 부착한 뒤에 예. 전 연결을 시키는 장면이고 네. 그 사이도 계속 흉부 압박은 진행되어야 됩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아, 기기에서 접촉을 삼가라고 나오네요. 네네. 지세동 실시하세요. 주황색 충격 버튼을 지금 누르세요. 주황색 지세동 버튼을 누르시면 실시했습니다. 전기 충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우리가 참 어렵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렇게 친절하게 안내 멘트가 나오니까 그대로 따라하면 네네.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협심증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혹시 그 궁금하신 분 직접 질문해 주실 수 있는데 어떤 점 궁금하십니까? 네, 저는 평소 육고기를 즐겨 먹는데 육고기가 혈액을 탁하게 해서 혈관을 막히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육고기를 먹으면 협심증에 잘 걸리는지요? 아,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네. 닭고기 많이들 즐겨 드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즐겨 먹고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사실 조금은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기라 육고기 안에는 기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단백질도 있고 많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육고기를 적절하게 드시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제일 걱정하는 거는 기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육이라 하죠. 기름을 이렇게 쪄서 아. 이렇게 기름을 빼내고 네. 드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아, 않습니다. 그 조리 방법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예.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해주시죠. 남편이 허심증이 있는데 사우나는 너무 좋아합니다. 네. 예. 사우나가 허심증 환자한테는 안 좋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아요. 사실인가요? 술 드시고 다음 날 사우나 하시고. 그죠? 예. 걱정되실 거예요. 그죠. 어떤가요? 솔직히 사우나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우나뿐만 아니고 목욕탕에 가서도 어떤 분들은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앞서 제가 처음에도 설명했지만 온도 차이가 심한 거는 혈관에 분명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추운 겨울에 갑자기 온탕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행동 자체가 분명히 해가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사우나도 방법만 제대로 한다면 오히려 사우나를 가지고 치료 요법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심장질환.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우나의 온도, 즉 한 60도 정도, 너무 대부분 80도가 넘거든요. 그래서 60도 정도의 적절한 온도, 그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 약간 본인한테 경고를 줘야 됩니다.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잠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네, 긴장하자. 그죠. 네. 그러니까 한 뒤에 그다음 10분에서 15분 정도 예. 짧은 시간 하고 나오시는 게 건강에 좋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육고기를 즐기시더라도 사우나를 좋아하시더라도 그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자, 협심증을 혹시 의심하거나 또는 예방하려고 또는 실제 치료받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심장질환 환자분들이 있으면 네. 일단 많이 겁을 냅니다. 겁을 내고 저희 지금 계절이 많이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내 심장병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나라 통계를 보시게 되면 2011년도 자료를 보시게 되면 40대에서 50대 아주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나이에서 1위가 암입니다. 사망 원인이. 네. 근데 2위가 자살이거든요. 심혈관도 아니고 뇌혈관도 아닌 네, 자살이기 그렇게 때문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서 생활 개선 꾸준히 하시면 협심증이라는 병은 더 이상 이제 불치병도 아니고 치료가 아주 어려운 병도 아니니까 그 치료는 의사한테 맡겨두시고 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몸의 장기 중 어느 것 하나 뭐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겠습니다만은 심장은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또 잠시라도 멈추면은 즉시 생명에 위협받는 중대 장기죠. 자, 잘 관리하셔서 튼튼한 심장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산의료원 심장내과 최재훈 과장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